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옛날 동화의 세계로 돌아가서 따뜻하고 편안한 밤을 즐겨보아요. 이야기, 꼴에 많은 토끼와 호랑이의 거래.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힘은 세지만 어리석은 호랑이와 꾀가 많지만 몸이 약한 토끼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토끼는 며칠째 굶주려 배가 고팠습니다. 그는 먹이를 찾아 산을 헤매다 산중턱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 호랑이를 발견했습니다. 토끼는 호랑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나무를 하시다니 혹시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십니까? 호랑이는 토끼를 보고 으르렁거렸습니다. 흥! 내 놈이 뭔데 내게 말을 거느냐? 배고픈 나를 잡아먹을 생각이나 해라. 토끼는 두려웠지만 오히려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제가 감히 호랑이님을 잡아먹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만, 제가 오늘 나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단한 보물을 찾아가지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만병통치약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어떤 병이든 낫고 수명이 무한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는 토끼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놈의 그 만병통치가 무엇이냐? 내게도 그 약을 좀 구해주면 안 되겠느냐? 토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만병통치약은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나라 신선이 사는 곳에 딱 하나 피는 천년 묵은 인삼으로 만드는데 그 인삼을 캐기 위해서는 무서운 맹수를 모두 물리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호랑이님처럼 힘센 분이라면 능히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호랑이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나도 한번 해보겠다. 어디 그 만병통치약이란 놈을 내 손으로 잡아오겠노라. 토끼는 호랑이에게 신선이 산다는 곳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저기 저 높은 산 너머 깊은 골짜기에 커다란 바위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 안에 신선이 살고 있으니 그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호랑이는 토끼의 말을 믿고 힘차게 산을 넘었습니다. 마침내 바위 동굴 앞에 도착한 호랑이는 동굴 안을 향해 어흥. 신선님, 어서 나와 만병통치약을 내놓으시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동굴 안에서는 늙은 신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이놈, 감히 신선의 보물을 탐내려 하느냐. 내 놈에게 주는 만병통치약은 이것이다. 말이 끝나자마자 동굴 안에서 커다란 불덩이가 튀어나와 호랑이의 얼굴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호랑이는 얼굴이 타는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그 충격으로 까맣게 타버린 얼굴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꼴에 많은 토끼는 호랑이가 동굴로 가는 것을 확인하고 쏜살같이 호랑이가 원래 토끼를 잡으려 했던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호랑이의 몫으로 준비해두었던 맛있는 떡을 혼자 다 먹어 치웠습니다. 그 후로 호랑이는 얼굴이 새까맣게 타버려 부끄러움에 다시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 앞에 나서지 못하고 깊은 산속으로 숨어버렸다고 합니다. 꾀가 많은 토끼는 이렇게 또 한 번의 위기를 지혜롭게 넘기며 살아남았습니다. 이야기 2. 그렇게 말했죠. 이놈아, 새끼를 낳으면 낳고 알을 까면 까는 거지. 둘 다 옳다는 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이렇습니다. 야산에 사는 노루는 새끼를 낳지만 깊은 산에 사는 노루는 알을 낳지요. 이왕에 물은 말이 엉터리인지라 대답이 얼토당토않다고 죄될 건 없었어요. 그건 또 왜 그런가? 야산에는 사람들 발길이 잦지 않습니까? 알을 품고 있다가는 빼앗기기 십상이지요. 그러니 새끼를 낳아서 얼른 데려가는 게 상책이라 그렇습니다. 깊은 산에야 사람 발길이 뜸하니 알을 낳아 오래 품고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그게 그런 것이로군. 그러면 우리 둘 다 비장파장이렸다. 그래서 뒤탈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둘이서 또 술판을 벌여놓고 건커니 잣거니 하다가 또 무슨 말이 나왔죠. 어제 마을에 나가봤더니 수수나무에 수수가 많이도 열렸더군. 이 사람이 또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구먼. 수수가 무슨 나무에 열려? 뿌리에 열리지. 모르는 소리 작작하라고. 수수는 나무에 열리는 개야. 뿌리에 열린데도 그러네. 그렇게 옥신각신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판이 안 나니 또 이방을 불러다 물어봤어요. 이방이 달려와 들어보니 이건 뭐 갈수록 태산이거든요. 사모 쓴 관장들이 모여 앉아 한다는 말이 수수가 나무에 열리네, 뿌리에 열리네 하고 있으니 소가 웃을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렇지만 까딱 말을 잘못해서 상관 심사가 틀어지는 날에는 곤장이나 실컷 맞을 판국이니 이번에도 얼렁뚱땅 넘어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두 분 사또 말씀이 다 옳습니다. 수수는 나무에도 열리고 뿌리에도 열리지요. 이놈아, 나무면 나무고 뿌리면 뿌리지.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아예 파란 수수는 배짱이 좋아 나무 위에 보란 듯이 열리지만 빨간 수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땅속에 숨지요. 이렇게 둘러대니 둘 다 불만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둘 다 알아서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무사히 탈은 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 또 둘이서 술판을 벌여놓고 건커니 잣거니 하다가 이번에도 무슨 말이 나왔죠. 오늘 추석날에는 서울서 조카가 세배를 하러 올 걸세. 이 사람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네. 그려. 세배를 무슨 추석에 해. 단회 해야지.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한식날이라면 또 몰라도 단회 세배한다는 말은 내 머리에 털 나고는 못 들어봤네. 누가 할 소리? 추석에 세배한다는 말은 내 눈 뜨고 처음 듣는구먼. 그렇게 또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암만 올 한해 그르네 티격태격해도 결판이 나지 않으니 이번에도 이방을 불렀어요. 이방이 달려와 말을 들어보니 그 모양, 그 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리 둘러대려고 해도 둘러댈 말이 없었습니다. 세배를 추석에 하느니 단오에 하느니 하고 가당치도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았는데 그 무슨 수로 둘 다 옳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섰다가 하도 갖잖아서 그만 허허 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원님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이놈 보게. 관장이 묻는 말에 대답은 않고 웃었겠다. 이놈,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더냐. 이방이 정신이 번쩍 들어 얼렁뚱땅 둘러댔습니다. 두 분 사또 말씀을 듣다 보니 지난 겨울에 3살 먹은 손주 녀석한테 세배 받은 일이 생각나서 웃었습니다. 그러자 한 원님이 그놈이 그래도 추석 셀 줄은 알았던 모양이지. 그러자 또 한 원님은 그놈이 그래도 단오날 세배하는 줄은 알았던 모양이야. 하더라나요. 이야기 살 부처님도 못 당한 양반. 옛날에 웬 양반이 하나 살았는데 이 양반이 쥐뿔도 없으면서 도도해서 어디 가서도 고개 숙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벼슬도 없는 백면 선생인데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도 도도하기로 말하면 나라님도 못 당할 판이었어요. 아무한테나 그저 반말을 툭툭 던지고 말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양반이 나이 50이 다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남들을 보니 한다 하는 벼슬아치고 천석군 부자고 가네. 자식 없는 사람들은 죄다 절에 가서 부처님께 공을 드리거든요. 자식을 얻으려면 저도 부처님께 공을 드리긴 드려야겠는데 가난한 살림에 부처님께 바칠 만한 건더기가 있을까요? 찬물 한 그릇 떠가지고 절에 갔습니다.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앉았는데 이 도도한 양반이 아무리 부처님 앞이라지만 남들처럼 꿇어앉아 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딱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부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죠. 부처님, 내 말 좀 들어보게. 어쩌다 보니 나이 50이 다 되도록 자식 하나 못 두었는데 웬만하면 나한테 자식 하나 점지해주면 어떨까. 이러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만히 내려다보니 참 기가 막혔단 말이죠. 밥이야, 떡이야 잔뜩 차려와서 널쭉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자식 하나 못 얻는 사람이 한둘인가요? 그런데 빼빼 마르고 까맣고 볼품도 없는 게 하나 와서는 찬물 한 그릇 떠놓고 빳빳하게 앉아 딱 반말을 해대니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와서 그러니 부처님이 그만 질려버렸습니다. 자식 하나 얻을 때까지는 내내 저럴 테니 참 난감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자식을 하나 점지해 줬던 모양이에요. 귀찮아서 그랬는지, 불쌍해서 그랬는지 아들 하나 낳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참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하나 얻게 되었어요. 그렇게 바라던 아들을 낳고 보니 부처님이 참 고마울 게 아니겠어요. 사람이 되어 은혜를 입었으면 인사를 해야 도리라고 생각하고는 이웃에 다니며 어찌어찌 쌀을 한 대박 구워다 떡을 해가지고 또 절에 갔습니다. 그래도 변한 게 없으니 밥 보따리에 떡을 싸주고 갔어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 앞에 밥 보따리를 펴놓고 딱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죠. 부처님 참 고맙네. 덕분에 얻은 자식 아무 탈 없이 잘 커야 하지 않겠나. 그저 병 없이 근심 없이 잘 살도록 한 번 더 보살펴주면 어떨까.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들어줬다가는 또 날마다 찾아와서 졸라댈 게 뻔하잖아요. 그것도 빳빳빳하게 반말질로 졸라댈 테니 어떡하겠어요. 부처님은 아주 질려서 두 손 들고 소원대로 해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은 아들하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라도 물기와 평안도 박치기. 옛날에 전라되는 물기를 썩 잘하는 사람이 살았고 평안되는 박치기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전라도 물기 장수는 그저 눈앞에서 알짱거리기만 하면 덥석 물어버리는데 한 번 문 것은 죽어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센 사람도 어디 한 군데 물렸다 하면 그냥 항복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지 않고는 뒤탈이 나도 크게 났으니까요. 평안도 박치기 장수는 그저 뭐든 보이기만 하면 냅다 머리로 들이받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그 머리로 받은 건 그냥 30리, 40리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앞에서 힘자랑을 못했죠.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전라도 물기 장수가 그놈이 박치기를 그리 잘한다니 어디 나한테도 당하는지 한번 겨뤄봐야겠다. 평안도 박치기 장수는 그놈이 물기를 아무리 잘해도 내 박치기에 당할까. 만나면 꼭 겨뤄봐야지. 이렇게 둘은 단단히 벼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금강산에서 둘이 딱 만나게 되었어요. 둘이 딱 마주치니 군말 안고 겨루기를 시작했죠. 먼저 평안도 박치기 장수가 어디 맛 좀 봐라 하고 냅다 들이받았습니다. 돌덩이 같은 머리로 힘껏 들이받으니 볼 것도 없이 대포알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리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어라, 이 녀석이 어디에 나가 떨어졌는고. 평안도 박치기 장수가 들먹끈을 메고 찾아 나섰죠. 제가 들이받아 놓은 게 대체 어디에가 떨어졌는지 찾으러 나선 거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없더니 어느 산골짜기에 가니 커다란 너럭바위가 있는데 전라도 물기 장수가 거기에 퍼질러 앉아 있더란 말이죠. 아이고, 저 녀석이 여기까지 날아와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너 이러고도 날 당하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전라도 물기 장수가 그 말에는 대답도 않고 발밑을 가리켰어요. 가만히 내려다보니 거기에 사람 코가 떨어져 있었죠. 깜짝 놀라 제 코를 만져보니 글쎄 그새 코가 떨어져 나가고 없지 뭐요. 박치기를 할 때 전라도 물기 장수가 코를 물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냅다 받아버려 그 꼴이 나고 말았답니다. 이야기사, 팔러 간 사돈. 옛날에 한 사람이 장에 소를 팔러 갔습니다. 황소를 팔아서 암소로 바꿔 사오려고 말이죠. 그래,
소를 끌고 장에 갔다가 사돈을 만났어요. 그런데 일이 공교롭게 되려고 저쪽 사돈도 소를 팔러 왔는데 거기는 암소를 팔아 황소로 바꿔가려고 한단 말이죠. 사돈, 마침 잘 됐어. 소 팔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우리끼리 소를 바꿉시다. 아, 그럼 좋지요. 이렇게 해서 둘은 소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황소 끌고 간 이는 황소 주고 암소 받고, 암소 끌고 간 이는 암소를 주고 황소를 받고, 이렇게 됐죠. 소 잘 바꿨으니까 술 한잔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둘이서 주막에 가서 느긋하게 한 잔을 했어요. 사돈, 내 술 한 잔 받으시오. 아이고, 내 술도 한 잔 받으시오. 건커니 작거니 하다가 날이 저물고 말았습니다. 날이 저물어도 보통으로 저문 게 아니고 아주 캄캄했어요. 집에 가기는 가야겠는데 둘 다 술이 웬만큼 취해서 걸어갈 수가 없었죠. 비틀비틀하면서 어떻게 소까지 끌고 가겠어요. 그래서 아예 소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황소 끌고 온 사돈은 암소 타고, 암소 끌고 온 사돈은 황소 타고 이렇게 해서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놈의 소가 제 팔린 걸 모르고 전처럼 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소 잔등에 탄 사람들이야. 캄캄한 밤중에 소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뭐겠어요. 그냥 끄떡끄떡하며 소 가는 대로 갔죠. 둘 다 제 집으로 안 가고 사돈네 집으로 갔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소가 오니 그 집 식구들도 다 저희 집 가장이 온 줄 알았어요. 설마 사돈이 온 줄 알았겠어요? 아이고, 얘들아, 너희 아버지 잔뜩 취하셨다. 어서 안방으로 모셔라. 안방으로 떠밀어 넣으니 그냥 들어가서 골아떨어져 자는 거죠, 뭐. 정신없이 자다가 새벽녘이나 되어서 정신을 딱 차려보니 암만 해도 이상하거든요. 가만히 일어나서 옆을 이렇게 넘겨다 보니 제 마누라가 자고 있어야 할 자리에 사돈 마누라가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건 낭패로다. 살금살금 일어나서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그냥 내빼고 말았어요. 날 밝기 전에 집에 가야겠다고 부지런히 걷는데 얼마만큼 가다 보니 저쪽에서 사돈이 꽁무니가 빠지게 걸어오고 있었죠. 사돈, 이게 어찌 된 일이여? 글쎄, 이게 어찌 된 일이여? 그렇게 서로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나는 그냥 곱다랗게 잤소. 나도 그냥 곱다랗게 잤소. 그럼 됐소. 어서 가시오. 잘 가시오. 그러고는 제 갈 길로 갔습니다. 한참 가다 딱 돌아서서 하는 말이 여보, 사돈. 왜 그러시오? 오늘 일일랑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마오. 그게 무슨 소리라고 입 밖에 낸단 말이요. 그러고 서로 갈 길을 갔답니다. 이야기 고. 진절머리 나게 긴 이야기. 옛날에 정승이 한 사람 살았는데 나이가 많아 벼슬 그만두고 그냥 노는 판이었습니다. 정승도 청렴하면 빚진 집에서도 살고 보리밥에 김치로 삼시세끼 때우고 살고 이러지만 그런 청빈한 정승이 어디 흔한가요? 적당하게 썩은 사람이야 정승을 하다 물러나면 못돼도 촌석구는 하거든요. 그렇게 부자로 살았습니다. 소일거리는 없고 부자로 살고 그러니 그만 노는데도 진력이 났어요. 그런데 이 정승이 뭘 좋아하느냐면 옛날 이야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아랫사람에 관여할 만한 딸이 하나 있는데 정승집 딸이라고 너무 치다봐서 그런지 도통 중심 말이 안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참에 소일거리 한번 마련해보자 하고서 아주 조선팔도에 소문을 냈어요. 누구든지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자면서 이야기를 듣기 싫도록 아주 진절머리가 나도록 한다면 딸을 주리라. 이렇게 소문을 냈죠. 그러니 산지사방에서 이야기꾼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승네 문간방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한 사람씩 사랑방에 불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이 멀다 하고 죄다 그냥 쫓겨나고 말았어요. 이야기를 아무리 잘한들 몇 날 며칠 쉬지 않고 하겠느냐 말이죠. 하루하고 이틀하면 이야기 미천이 동나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쫓겨나고 그래서 쫓겨난 사람이 수도 없었죠. 문간방에서 득실득실하던 문객들도 점점 줄어들어
나중에는 문간방이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골 사는 총각 하나가 가난하여 소문을 듣고 올라왔습니다. 가난해서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 못 간 노총각인데 이참에 장가 한번 들어볼까 하고 올라온 거였어요. 들으니 얘기 잘하면 사위 삼으신다고 해서 얘기 한마디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정승이 보니 행색이 초라할 뿐 허대 멀쩡하고 말주변 넉넉하고 괜찮아 보이는 녀석이거든요. 그래, 어디 해보아라. 하도에 내가 듣기 싫다고 할 때까지 해야 하느니라.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럼 슬슬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옛날에 서울에 흉년이 들었는데 내리 12해 흉년이 들었답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으니 사람들은 풀뿌리, 나무 껍질로 연명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 형편이 이러니 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쌀이고 보리고 양식이라고는 구경을 못하니 이러다가는 사람보다 쥐가 먼저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군. 그래서 쥐들이 종로 거리에 모여 의논을 했더랍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살 방도를 찾아보자고 말이죠. 그중 한 쥐가 말하기를 저기 압록강 건너 만주 땅에는 큰 풍년이 졌으니 이참에 그곳으로 이사를 가서 먹고 살자 하더랍니다. 만주 땅이라고? 그래서 쥐들이 만주로 이사를 갑니다. 찍찍 찍찍. 그 다음부터는 그저 찍소리만 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 정승이 지루해질 것 아니겠어요. 그래, 쥐가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아직 문 안에 있습니다. 아직 문 안에 있다고. 쥐걸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찍찍 찍찍. 밤낮 찍찍거리는 거예요. 밤이 이슥할 때까지 찍찍거리다가 정승이 자면 저도 자고 일어나면 또 찍찍거리고 밥 먹고 찍찍거리고 오줌 누고 찍찍거리고 이러기를 한 달이나 했습니다. 정승은 한 달 동안 찍찍거리는 소리만 듣고 살았어요. 참다 못해. 이놈아, 대체 어디까지 갔어? 이제 왕십리 지났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찍찍거리며 간 게 기껏 왕십리였어요. 아직 거기까지밖에 못 갔단 말이냐. 쥐걸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찍찍 찍찍. 밥 먹고 찍찍거리고 오줌 누고 찍찍거리고 자고 나서 찍찍거리고 그러기를 1년이나 됐죠. 정승이 1년 동안 찍찍거리는 소리만 듣고 앉았으니 그만 진절머리가 났어요. 찍찍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쳤죠. 대체 어디까지 갔어? 이제는 만주 다 갔겠지. 웬걸요. 아직 멀었습니다. 이놈아, 1년이 지났는데 아직 만주를 채 못 갔어. 오죽해야지요. 이제 개성이 심리 남았습니다. 찍찍 찍찍. 정승이 들어보니 이건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1년이 지났는데 아직 몇 년을 더 가야 만주로 갈 수 있었죠. 이러다가는 밤낮 찍찍거리는 소리만 듣다가 늙어 죽겠거든요. 그만 짜증이 날 대로 나서 됐다, 됐어. 그놈의 찍찍대는 소리, 진절머리 나니 그만하도록 해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저를 사위 삼으시는 겁니까? 아휴, 내 맘대로 해. 그놈의 찍찍대는 소리만 안 내면 아무래도 좋아. 이렇게 해서 노총각은 정승사위가 되어서 잘 살 수 있었답니다. 이야기 속 먼지 건달. 옛날에 건달이 하나 살았어요. 돈 한 푼 없어서 털어도 먼지밖에 나오는 게 없다고 해서 먼지 건달이었죠. 그런 놈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아무데나 자고 아무거나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떠돌아다니니 느는 거라고는 배짱이요. 넉살뿐이었어요. 돈 없이 다니면서 얻어먹자면 배짱이 좀 두둑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아무한테나 가서 밥값도 안 주고 살려면 넉살은 좀 좋아야 할까요? 한 번은 길 가다가 시장에서 주막에 들렀는데 마침 툇마루에 김이 무럭무럭 나는 두부가 한 남비 있었습니다. 침이 절로 넘어가지만 돈은 없으니 언감생심 꿈도 못 꾸겠고
그 옆에 두부 만들다 남은 비지가 한 주발 있기에 그것이나 좀 얻어먹을까 해서 주모를 불렀어요. 여보, 주모, 나 좀 봐. 예, 갑니다. 뭐 드릴까요? 내 지금 몹시 시장한데 수중에 돈이 없어. 그러니 저 비지 한 숟갈만 좀 주오. 그 은혜 잊지 않으리라. 이쯤 사정했으니 웬만하면 불쌍해서라도 한 숟갈 주면 좀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주모가 낯빛을 획 바꾸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렁뱅이 놈을 봤나? 여기가 어디라고. 돈 한 푼 안 내고 음식을 얻어먹을 요량을 해. 하지만 먼지 건달이 이쯤 욕을 먹고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삽작에 쭈그리고 앉아서 틈만 엿보고 있으니 뒤란에서 꿀꿀 돼지가 울었어요. 그때 마침 주모가 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이고 삽작 밖으로 휙 나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옳다구나 하고 뒤란으로 들어가 돼지우리 문을 따고 돼지를 내몰았습니다. 그러자 돼지가 나와서 두부를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두부 함지에 코를 쳐박고 그걸 다 해치워버렸어요. 주모가 물동이를 이고 돌아와 보니 이거 참 난리가 나도 예사로 난 게 아니거든요. 물화통이 터져 먼지 건달에게 대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 멀쩡하게 두 눈 뜨고 돼지가 이 꼴을 만들도록 뒀단 말이요. 그러자 먼지 건달이 나는 또 그 돼지가 돈 내고 먹는 줄 알았지. 그러고는 저도 돼지처럼 두부 함지에 코를 쳐박고 돼지가 먹다 남은 두부를 먹어 치워버렸어요. 그 더러운 걸 먹긴 왜 먹어? 주모가 질색을 하니 돼지가 돈 내고 먹다 남은 것 좀 먹는데 무슨 참견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길로 주막을 나와 한참 또 길을 걸었어요. 그렇게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한 부잣집에 들렀죠.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하니 들어오라고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저녁상이 들어오는 걸 보니 은근히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아무리 빌어먹는 행색이라 해도 어쨌거나 손님은 손님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인 밥상은 다리가 부러지게 차렸으면서 저 앞에 갖다 놓는 상을 보니 찬밥 한 덩이에 달랑물 한 그릇, 소금 한 접시뿐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달게 먹긴 먹었는데 뒤끝이 영 찜찜했어요. 저녁상을 물리고 나니 주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들어와 둥게둥게 어르는데 가만히 보니 어지간히 귀히 키우는 자식 같더란 말이죠. 아이고, 그거 참 복스럽게 생긴 아이구먼요. 손잡니까? 늙음하게 얻은 막둥이라오. 독자지요? 먼지 건달이 아기를 들여다보면서 얼레. 까꿍까꿍 어른은 체하다가 주인이 안 보는 사이에 슬쩍 널쩍다리를 한번 꼬집었어요. 그러니 말 못하는 갓난아기가 뭘 어쩌겠어요. 새파랗게 질려서 까무러치듯이 울어댔습니다. 이래 노니 정작 까무러치는 건 이 집 어른들이었습니다. 안팎에서 와그르르 쏟아져 나와서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부잣집 외동 독자가 아닌 밤중에 갑자기 새파랗게 질려 까무러치듯이 우니 난리가 나도 보통으로 난 게 아니었죠. 먼지 건달이 그 꼴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실 게 아니라 아기 혼자만 남기고 주위를 다 물리시오. 내 이 병을 고칠 방도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니 하라는 대로 했죠. 식구들이 다 물러가니 좀 뜸을 들이다가 밖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어요. 아기가 약을 안 먹으려고 하니 아기 어머니 젖 한 숟갈만 짜 들여 보내주시오. 그러자 부랴부랴 젖이 한 숟갈 들어왔죠. 아기 널쩍다리 한번 꼬집어서 터진 울음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걸 떠먹였더니 오래가지 않고 뚝 그쳤죠. 이래 노니 이거 뭐 용한 의원을 만나 아기 목숨을 살렸다고 대접이 금방 달라졌습니다. 저녁상이 새로 들어오는데 상다리가 부러지게 잘 차려왔어요. 먼지 건달은 잘 먹고 밥알 몇 개 남겨뒀다가 동글동글하게 환약처럼 만들어 머리맡에 두고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 딱딱하게 말라 있었죠. 아침에 그걸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대접을 잘 받고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내 귀한 약을 드리리다. 아기가 다음에 또 어제처럼 경풍이 생기거든. 이 환약을 저제 개어 먹이시오. 그럼 나을 거요. 그러자 주인이 감지덕지하면서 귀한 약을 받고 그냥 보낼 수 없다고 동계나 후이 쥐어주었다나요. 달걀과 송아지, 김선달이 평양 살 때 이웃집에 참 욕심 사나운 영감이 하나 살았습니다. 놀부신보가 오장육부가 아니라 오장칠부라더니 이 영감이 딱 그 본사였어요. 제 것이라고는 쇠털 하나라도 남준 일 없으면서 남의 것을 후려먹는 데는 둘째 가라면 서러웠죠. 가난한 집에 쌀을 꺼주면 되로 주고 말로 받고 동네 사람들 데려다 종 부리듯 하고서는 품삯 떼어먹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게다가 공짜 탐내는데도 이골이 나서 남의 집에 좋은 물건이라도 있으면 그냥 두고 못 보는 성격이었어요. 물건뿐 아니라 짐승도 그랬죠. 마침 김선달래는 집에 황소 한 마리하고 암탉 몇 마리를 길렀고 욕심쟁이 영감네는 암소 한 마리랑 수탉 몇 마리를 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감이 김선달래 암탉이 낳는 달걀을 탐냈습니다. 김선달래 집에서 꼬꼬 소리라도 나면 어슬렁슬렁 건너와서 수작을 하는 거예요. 여보게, 선달, 내 암탉이 달걀을 낳았나 보지. 예, 방금 하나 낳았습니다. 그건 냉큼이리 내게. 내가 가져가야겠네. 왜 그러시는지요? 아, 왜 그러는지 몰라서 묻나? 자네 집에 수탉이 있는가? 수탉이요? 없는데요. 그것 보게. 우리 수탉이 아니었으면 자네 암탉이 어찌 달걀을 낳겠나? 그건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말하자면 방금 낳은 달걀로 말하면 우리 수탉의 자식이란 말이세. 하지만 우리 암탉이 낳은 건데요.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군. 사람도 자식을 낳으면 아비성을 따르고 아비대를 잇거늘 달기라고 다를까. 마땅히 수탉이 임자지. 여태 고개를 갸웃하면서 듣고 있던 김선달이 무슨 생각을 했던지 갑자기 무릎을 철썩 소리가 나도록 치며 고개를 사정없이 주걱거렸어요. 옳습니다. 옳아요. 아, 듣고 보니 과연 그렇습니다. 수탉이 임자고 말고요. 군말 한마디 없이 달걀을 꺼내와서 씩씩하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영감은 아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남의 집에서 낳은 달걀을 공짜로 얻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김선달래 암탉이 낳은 달걀은 을의 영감 차지가 되었어요. 암탉이 달걀을 낳고 꼬꼬댁 울기만 하면 영감이 가지러 가기도 전에 김선달이 먼저 달걀을 들고 찾아왔죠. 영감님, 우리 집 암탉이 또 달걀을 낳았습니다. 이 댁, 수탉이 아니었으면 어찌 달걀을 낳았겠습니까? 마땅히 수탉이 임자라 임자에게 돌려주러 왔습니다. 이러면서 달걀을 갖다 바치니 신이 났죠. 영감은 좋아서 아주 입이 귀에 걸렸어요. 이건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 것보다 더 낫으니 말이죠. 일이 이렇게 되니 헷갈리는 건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무지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거든요. 그 야물딱지다는 김선달이 욕심쟁이 영감의 억지 술수에 놀아나는 걸 보니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어요. 보다 못한 사람들이 김선달에게 다 일러봤습니다. 아이고, 자네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어쩌자고 이치에도 안 맞는 말에 속아서 눈 번이 뜨고 금쪽 같은 달걀을 빼앗기나. 그래, 그래도 김선달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건 자네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세. 영감님 말씀이 100번 옳지.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식은 아비를 따르는 법 아닌가. 이러고 도리어 가르치려더니 어떻게 하겠어요. 동네 사람들도 혀를 끌끌 차면서 김선달이 드디어 총기를 다 잃었다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지난 뒤에 욕심쟁이 영감네 암소가 송아지를 한 마리 낳았어요. 그때 김선달이 영감을 찾아와서 수작을 걸었죠. 영감님, 댁에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나 보죠. 그렇다네. 방금 한 마리 낳았지.
그럼 그거 냉큼 이리 내십시오. 제가 데려가야겠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인가? 아,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으십니까? 영감님 댁에 황소가 있습니까? 황소? 없지. 그거 보십시오. 우리 황소가 아니었으면 영감님 암소가 어찌 송아지를 낳았겠습니까? 예, 그건 그렇지만. 그렇지요. 말하자면 방금 낳은 송아지로, 말하면 우리 황소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암소가 낳았는 걸,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사람도 자식을 낳으면 애비 성을 따르고 아비대를 잇거늘 소라고 다르겠습니까? 마땅히 황소가 임자지요. 이 귀한 이치를 영감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평생 모르고 살 뻔했습니다. 여보게들, 안 그런가? 마침 구경하러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야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채고 모두 입을 모아 소리를 쳤어요. 아, 그렇고 말고 아무리 뻔뻔한 영감도 일이 이렇게 되고서야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꿀먹은 벙거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선달은 달걀 몇 개 값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얻게 되었답니다. 만년 셔츠. 학교 방문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이 없는 동물이 무엇인지 아는가? 선생님이 2번씩 영어품 물어도 손드는 학생이 없더니 벼랑간, 예? 소리를 지르며 기운 좋게 손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남인가? 어디 한번 말해보아라. 이 없는 동물은 늙은 영감입니다. 선생님은 창남의 대답을 듣고 버럭 소리를 질렀죠. 온방안 학생이 깔깔거리고 웃어도 창남이는 태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수신 시간이었어요. 성냥 한 개비에 불을 잘못하여 한 동네의 30여 집이 불에 타버렸으니 성냥 단 한 개라도 무섭게 알고 주의해야 하느니라. 그렇게 열심히 설명해 준 선생님이 제 교실 문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또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한 방울씩 떨어진 빗물이 모이고 모여서 큰 홍수가 나는 것이니 누구든지 콧물 한 방울이라도 무섭게 알고 주의해서 흘려야 하느니라.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터져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고서는 돌아서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도대체 누구냐? 또 아마 창남이가 그랬겠지. 그렇게 웃음을 참으며 억지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킬킬거리고 웃다가 조용해졌죠. 어제 선생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 다음에는 안 그러죠? 그렇게 병정같이 벌떡 일어서서 말한 것은 창남이었죠. 억지로 곤란한 얼굴을 지은 선생님은 기어이 다시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빙그레 웃고는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제서야 학생들은 일제히 손뼉을 치며 웃어댔죠. 고등보통학교 1학년 을반 창남이는 반 중에서 제일 인기 좋은 쾌활한 소년이었어요. 이름은 창남이요. 성은 한가였는데 비행사 안창남 씨와 비슷한 이름이라 하여 학생들은 그를 모두 비행가 하고 불렀어요. 사실 그는 비행가 같이 시원스럽고 유쾌한 성질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모자가 다 헤어졌어도 새 것을 사서 쓰지 않고 양복 바지가 다 헤어져서 궁둥이에 조각조각을 붙이고 다니는 것을 보면 집안이 구차한 것도 같았지만 그렇다고 단 한 번이라도 근심하는 빛이 있거나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눈치도 없었습니다. 남이 걱정이 있어 얼굴을 찡그릴 때에는 우스운 말을 잘도 지어냈고 동무들이 곤란한 일이 있을 때에는 좋은 의견도 잘 꺼내어 놓았어요. 그래서 창남이는 비행가라는 이름이 더 높아졌죠. 창남이는 연설도 잘하고 토론도 아주 잘하였어요. 그래서 내기를 할 때에는 언제든지 창남이 혼자 가서 이기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이 정말 가난한지 넉넉한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끔 그의 뒤를 쫓아가 보려고도 했지만 모두 중간에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는 날마다 20일이 밖에서 학교를 다니는 까닭이었죠. 그는 가끔 우스운 말을 하여도
자기 집안일이나 자기 신상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입이 꽤 무거운 편이었어요. 그런데 창남이는 입만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입과 같이 궁둥이가 무거워. 운동 철봉에서는 잘 넘어가지 못해 늘 체육 선생님께 흉을 잡히곤 했죠. 하교 후 학생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도 혼자 남아서 운동 트랙에 매달려 땀을 흘리며 혼자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동무들은 가끔씩 보곤 했어요. 야, 비행가가 혼자 남아서 철봉 연습을 하고 있더라. 그러게, 땀을 뻘뻘 흘리고 있던데. 그래, 이제는 좀 넘어가더냐. 웬걸, 한 200번이나 넘도록 연습하면서 그래도 못 넘어가더라.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 손으로 누덕누덕 기운 궁둥이를 때리면서 궁둥이가 무거워 하면서 가더라고. 에이, 자기가 자기 궁둥이를 때려. 그러게, 괴물이지. 그러면서 동무들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느 뭐로 보든지 창남이는 반중에서 이야기거리가 되곤 했죠. 그러던 겨울도 몹시 추운 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이른 아침에 등교종은 치고 공부는 시작되었는데 한 번도 결석한 일이 없는 창남이가 이날은 오지 않았어요. 호우의 일세, 호우예야. 비행가가 결석을 하다니 어제 저녁 그 무서운 바람에 어디로 날아간 거지? 무슨 소리야? 아마 병이 든 게지. 감기가 들었나 보지. 이놈, 능청스럽게 굴지 마라. 그렇게 1학년 을조는 창남의 이야기로 수근수근 야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시간이 반이나 넘어갔을 때 교실 문이 덜컥 열리면서 창남이가 얼굴이 새빨개져 가지고 들어섰어요. 학생들과 선생님은 반가워하면서 웃었죠. 그리고 그들은 창남이가 신고 있는 구두를 보고 더 크게 웃었습니다. 그의 오른편 구두는 헝겊으로 싸매고 또 새끼로 감아매고 또 그 위에 손수건으로 싸매고 하여 퉁퉁하기 짝이 없었어요. 한창남, 오늘은 웬일로 늦었느냐? 그러자 창남이는 그 괴상한 퉁퉁한 구두를 신고 있는 발을 번쩍 들어 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다가 길에서 구두가 다 떨어져서 너털거리길래 새끼를 얻어서 고쳐 신었더니 또 너털거리고 해서 6번이나 제 손으로 고치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창남이는 태평이었어요.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쉬는 동안에도 창남이는 그 구두를 벗어 들고 다 해져서 너털거리는 구두 주둥이를 손수건과 댕기짝으로 얌전스럽게 싸매 신었어요. 그러고도 태평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은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아휴, 어떻게 추운 날 체육을 한담. 또 그 무섭고 딱딱한 선생님이 우통을 벗으라고 하겠지. 그렇게 아이들은 하나같이 볼멘 소리를 했죠. 원래 군인으로 다니던 성질이라 묵뚝하고 융통성 없는 체육 선생이 호령을 하다가 그 괴상스러운 창남이의 구두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창남, 그 구두 신고도 뛸 수 있나? 예, 얼마든지 뛸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창남이는 시키지도 않은 뜀뛰기도 해보이고 다른 박질도 해보이고 체조도 부지런히 해보였어요. 체육 선생님은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넘어가 주기로 하였어요. 그리고 다시 호령을 계속하였습니다. 전열만 삼보 앞으로 전후열 모두 우소뻗어 죽기보다 싫어도 체육 선생님의 명령이라. 온반 학생이 일제히 검은 양복 저고리를 벗어 셔츠만 입은 채로 섰고 선생님까지 벗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창남이만 벗지를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창남, 왜 웃옷을 안 벗나? 창남이의 얼굴은 푹 숙이면서 붉어졌어요. 창남이의 모습이 이러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창남이는 그렇게 한참 동안 멈칫멈칫하더니 고개를 들고 이렇게 외쳤어요. 선생님, 만년 셔츠도 좋습니까? 만년 셔츠? 만년 셔츠가 뭐란 말이냐? 맨몸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듣고
성난 초회 선생은 당장에 후려갈 길듯이 그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그리고 크게 호령했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빨리 벗어라. 그렇게 창남이는 양복 저고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셔츠도 적삼도 입지 않은 벌거숭이 맨몸이었어요. 선생님은 깜짝 놀라고 아이들은 깔깔 웃었죠. 한창남, 왜 셔츠를 안 입었나? 없어서 못 입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무섭던 눈에 눈물이 돌았어요. 그리고 학생들의 웃음도 갑자기 사라져버렸죠. 체육 선생님은 이제껏 보지 못한 다정한 목소리로 창남에게 물었어요. 창남아, 정말 셔츠가 없느냐? 오늘하고 내일만 없습니다. 모레는 인천서 형님이 올라와서 사주실 겁니다. 그제서야 체육 선생님은 뒤로 물러서 큰 소리로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한창남은 오늘은 웃옷을 입고 해도 용서한다. 그리고 학생 제군에게 특별히 할 말이 있으니 제군들은 한창남과 같이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야. 누구든지 셔츠가 없으면 추운 것은 둘째요. 첫째는 부끄러워 결석이 되더라도 학교에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추운 날, 한창남 군은 셔츠 없이 맨몸, 즉 그 만년 셔츠로 학교에 왔단 말이다. 여기 서 있는 제군 중에는 셔츠를 둘씩 포개에 입은 사람도 있을 것이요. 재킷에다 외투까지 입은 사람도 있지 않은가. 물론 맨몸으로 나오는 것이 예의는 아니다. 하지만 그 용기와 의기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한창남 군의 의기는 1등이니 제군도 다 그의 의기를 배우도록 해라. 그 일이 있은 후에 창남이에게 비행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그 대신 학교 안에서는 만년 셔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만년 셔츠 창남이는 늦게 오지 않았지만 그가 교문 근처까지 오기가 무섭게 온 학교 학생이 허리가 부러지도록 웃기 시작하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창남의 바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얇디얇고 해져 뚫어진 조선 겹바지를 입고 버선도 안 신고 맨발에 집신을 끌고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맨가슴의 위는 양복 저고리, 아래는 조선 바지, 그리고 맨발에 집신까지. 그 꼴을 하고 20리 길이나 걸어왔으니 한 길에서는 오죽웃었겠어요. 하지만 당사자는 태평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고아원 나고생 같으니. 바보, 동냥하러 다니는 아이 같구나. 그렇게 학교 학생들이 창남이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학생들 틈을 헤치고 체육 선생님이 무슨 일인가 하고 들여다보았죠. 체육 선생님은 창남이의 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너 양복 바지 어쨌느냐? 없어서 못 입고 왔습니다. 아니, 어찌 그리 없어지느냐? 날마다 한 가지씩 없어진단 말이냐? 예. 그렇게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없어집니다. 아니, 어째서? 창남이는 침을 꿀꺽 삼키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저께 저녁에 바람이 몹시 불던 날, 저희 동네에 큰 불이 나서 저희 집도 반이나 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 말에 하도 딱해 모두들 혀끝을 찢찢 찼어요. 그렇지만 양복 바지는 어저께도 입고 오지 않았느냐. 불은 그저께 난 것이고 저희 집은 반만이라도 타서 세간을 건졌지만 이웃집은 10여 채가 다 타버려서 동네가 야단들입니다. 저는 어머니하고 단 2식구만 있는데 반만이라도 남았으니 먹고 잘 곳은 넉넉합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게 되어서 야단들이지요. 그래, 저희 어머니께서는 우리는 먹고 잘 수가 있으니 2식구가 당장 입고 있는 옷 한 벌씩만 남기고는 모두 길거리에 떨고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제 옷을 모두 동네 어른들께 드렸어요. 하지만 양복 바지는 제가 입고 드리지 않고 있었는데 저희 집 옆에서 술 장사하시는 영감님이 병든 노인이신데 아주 추워하니 보기에 딱해 어제 저녁에 마저 드리고 저는 가을에 입던 해진 겹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창남의 말을 들은 모든 학생들은 죽은 듯이 고요해지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너는 네가 입은 셔츠와 양말까지도 주었단 말이냐? 아니요. 양말과 셔츠는 한 벌씩 남겼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입었던 옷은 모두 남에게 주워 놓고 추워서 벌벌 떠시는 어머니께 제 셔츠라도 입으실까요? 하고 물었더니 내 셔츠도 모두 남주었는데 웬 것이 두 벌씩 남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입고 있던 옷이 한 벌뿐이었지만 두 벌 남았으니 하나는 어머니 입으시지요 하고 제가 입고 있던 것을 어저께 아침에 벗어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네가 먼 길에 학교 가기 추울 텐데 둘을 포개 입을 것을 나한테 주는구나. 미안하구나 하시면서 받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도 발이 시려워 하시면서 얘야, 창남아, 양말도 그럼 두 켤레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예, 두 켤레입니다. 하고는 제가 신고 있는 양말을 어머니께 벗어드렸지요. 저는 그렇게 어머니께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나쁜 일인 줄도 알면서 거짓말을 하였지요. 오늘 아침에 나올 때는 얘야, 오늘같이 추운 날 셔츠를 하나만 입어서 춥겠구나. 버선이라도 신고 가거라 하시기에 맨몸, 맨발이면서도 예, 어머니, 셔츠도 잘 입고 버선도 잘 신었으니 춥지 않습니다 하고 어머니를 속이고 나왔습니다.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었죠. 그렇게 말하곤 창남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창남아, 네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어머니께서는 너의 벌거벗은 가슴과 버선 없이 맨발로 집신을 신는 것을 보시고 아실 것이 아니더냐. 그러자 창남의 목소리가 우는 소리같이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그린 얼굴에서 눈물방울이 뚝 그의 신고 있는 집신 위에 떨어졌어요. 저의 어머니는 제가 8살 때 병으로 눈이 머셔서 보지를 못하고 사신답니다. 체육 선생님의 얼굴에 굴달한 눈물이 흘렀어요. 시끌벅적, 와글와글하던 학생들의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홀짝홀짝하며 우는 소리만이 여기저기에서 조용히 흘러나왔답니다. 이야기 7. 벼룩의 간. 옛날 어느 나라에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어질고 현명한 임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금님께 원인 모를 희한한 병이 들었습니다. 병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임금님은 거의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라 안의 명의들이 총동원되었지만 아무도 병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때 궁궐의 한 늙은 신하가 조심스럽게 임금님께 아뢰었습니다. 폐하, 신이 듣기에 사람의 간은 육지에 사는 동물의 간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아주 작은 짐승인 벼룩의 간을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도 합니다. 벼룩의 간으로 만든 약이 폐하의 병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르옵니다. 임금님은 신하의 말을 듣고는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벼룩의 간을 구해오도록 명했습니다. 하지만 벼룩은 너무나 작아 그 간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바로 그때 꽤 많은 한 청년이 임금님 앞에 나섰습니다. 폐하! 제가 벼룩의 간을 구해오겠사옵니다. 임금님은 그 청년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내 놈이 어찌 벼룩의 간을 구해올 수 있겠느냐. 청년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저는 벼룩을 잡는데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사옵니다. 제가 벼룩의 간을 구해오겠습니다. 청년은 임금님께 쌀 한 자루와 엿 한 덩이를 받았습니다. 그는 쌀을 몽땅 쪄서 커다란 밥덩이를 만들고 그 밥덩이 주위에 엿을 끈적하게 발라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숲속 깊은 곳, 벼룩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가서 밥덩이를 땅에 놓아두었습니다. 벼룩들은 끈적한 엿과 맛있는 밥 냄새에 이끌려 때로 모여들었습니다.
벼룩들은 밥덩이에 달라붙어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고 청년은 그 틈을 타 벼룩들을 싹쓸이하여 밥덩이와 함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청년은 벼룩들을 솥에 넣고 푹 삶아 밥과 함께 끓였습니다. 그리고는 벼룩의 간을 어렵게 꺼내어 임금님께 바쳤습니다. 임금님은 벼룩의 간을 먹고 얼마 후 희한하게도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임금님은 벼룩의 간을 구해온 청년의 재치와 용맹함에 크게 감탄하여 그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 큰 상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벼룩의 간으로 왕의 병을 고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지혜롭게 사용하면 큰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8. 3년 묵은 칠뿌리와 붉은 팥.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했지만 늘 효심이 지극했습니다. 어느 해 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장마철이 되어도 비가 내리지 않아 농부의 밭도 바짝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농부는 어머니께 맛있는 것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먹을 것이라고는 얼마 남지 않은 칠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칠뿌리를 캐내어 끓는 물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칠뿌리가 익으면서 신기한 소리가 났습니다. 나를 먹고 사는 자는 3년 동안 늙지 않으리라. 농부는 늙지 않는 칠뿌리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를 위해 칠뿌리를 아껴두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붉은 팥을 심어놓은 밭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를 먹고 사는 자는 3년 동안 굶주리지 않으리라. 농부는 팥을 캐어 밥을 지어 먹었는데 신기하게도 며칠을 굶어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두 가지 신비한 재료를 가지고 임금님께 나아갔습니다. 임금님은 가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늙지 않는 약과 굶주림을 면하는 약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농부가 가져온 칠뿌리와 팥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그 효능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임금님이 칠뿌리를 먹자 놀랍게도 그의 백발이 검게 변하고 주름진 얼굴이 젊어졌습니다. 그는 팥을 먹자 며칠을 굶어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농부의 재주에 감탄하여 그에게 큰 상을 내리고 그의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늙지 않는 칠과 굶주리지 않는 팥 덕분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곧 다른 방식으로도 전해집니다. 칠은 겉모습을 젊게 만들지만 실제 수명을 늘리는 것은 아니며 팥은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지만 진정한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성찰해야 함을 시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9. 꿩 대신 닭.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고 심술 굳은 부자 영감이 살았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재산을 빼앗거나 남의 것을 탐내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웃 마을의 어여쁜 처녀와 혼인을 약속한 청년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자 영감은 청년에게 기묘한 제안을 했습니다. 청년아, 내일 너의 집으로 가서 닭 한 마리를 잡아 먹겠다. 그런데 만약 네가 내일 아침에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닭을 잡아 내게 주지 못하면 내 약혼녀를 내 아내로 삼을 것이다. 청년은 영감의 짓궂은 제안에 너무나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감을 물리치고 약혼녀를 지킬 수 있을까? 다음 날 새벽, 청년은 일어나자마자 닭을 잡으러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꾀를 냈습니다. 그는 닭을 잡는 대신 닭의 둥지에 돌멩이를 가득 채워넣고 닭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닭을 안고 영감의 집으로 갔습니다. 영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닭을 가져왔느냐? 어서 내게 주어라. 청년은 닭을 영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영감이 닭을 들어보니 웬일인지 닭이 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그는 어젯밤 닭이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찐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감은 닭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닭의 배를 갈라보니 뱃속에는 쌀이 아니라 돌멩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영감은 처음에는 닭이 돌멩이를 먹은 줄 알았지만 곧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닭을 잡아달라고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닭을 잡아달라고 했을 때 닭이 먼저 말을 하지 않았으니 나는 닭을 잡아도 되는 것이 아니었던가. 영감은 닭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닭을 다시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닭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오닭이 나를 배신했으니 나는 이제 닭에게 갚아야 할 빚이 없다. 그날 이후 영감은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닭을 미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꿩을 잡지 못하게 되자 닭에게 화풀이를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을 돕는 것과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어리석음을 대비하며 교훈을 줍니다. 이야기 시스. 늙은 호랑이의 지혜. 옛날 깊은 산속에 나이가 아주 많은 늙은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에는 산의 왕으로 군림하며 모든 짐승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지만 이제는 늙고 기력이 쇠하여 사냥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늙은 호랑이는 굶주림에 지쳐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젊고 힘센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그를 비웃었습니다. 흥, 늙은 호랑이 같으니 이제는 힘도 없고 겨우 뼈만 남았군. 날개 덤빌 생각은 하지 마라. 늙은 호랑이는 젊은 호랑이의 도발에 화가 났지만 자신의 쇠약해진 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네, 힘이 나보다 세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마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젊은 호랑이는 늙은이가 무슨 지혜가 있겠어 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쪼다. 무엇이든 물어보아라. 늙은 호랑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등에 뿔이 나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나를 뿔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나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너는 아느냐? 젊은 호랑이는 곰곰이 생각했지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늙은 호랑이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늙은 호랑이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랑이라는 이름이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호랑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늙은 호랑이일 뿐. 아무도 나를 호랑이라고 부르지 않고 늙은 호랑이라고만 부른다. 젊은 호랑이는 늙은 호랑이의 기발한 답변에 감탄하며 자신의 지혜가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늙은 호랑이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며 그의 지혜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젊은 호랑이는 늙은 호랑이에게 배움을 청하며 그의 지혜를 따랐습니다. 늙은 호랑이는 젊은 호랑이에게 단순히 힘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며 지혜와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힘센 젊은이도 지혜로운 늙은이에게 배울 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11. 꿩 대신 닭. 옛날 어느 마을에 꿩 사냥을 아주 잘하는 사냥꾼이 살았습니다. 그는 매년 가을이면 어김없이 산으로 올라가 맛있는 꿩고기를 잡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꿩고기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시부모님께 올리고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식사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유난히 꿩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산에 가도 꿩은 보이지 않고 꿩 대신 닭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사냥꾼은 아쉬웠지만 꿩이 없으니 닭이라도 잡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닭을 잡아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꿩 대신 닭밖에 잡지 못했으니 이 닭으로 저녁을 준비해 주시오.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여보, 꿩을 잡아와야지. 어찌 닭을 잡아오시오? 오늘이 마침 시부모님 생신인데 남편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꿩이 없으니 닭이라도 잡았다고 말하고 닭고기로 저녁을 차려 시부모님께 올렸습니다. 시부모님은 닭고기를 먹으며 칭찬했습니다. 이 닭고기가 어찌나 맛이 좋은지 꿩고기보다 더 맛이 좋구나. 이 말을 들은 남편은 다음 해에도 꿩 대신 닭을 잡아왔습니다. 닭고기가 꿩고기보다 더 맛있다는 칭찬을 듣자 그는 이제 꿩 사냥을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년 꿩 대신 닭을 잡아왔고 시부모님도 닭고기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께서 사냥을 나왔다가 꿩을 잡아 올리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꿩이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닭만 잡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편은 꾀를 냈습니다. 그는 닭 한 마리를 잡아 꿩처럼 보이게 꾸민 뒤 임금님께 바쳤습니다. 임금님은 닭을 꿩으로 착각하고 상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닭이 꽃기호하고 우는 소리가 궁궐 안에 퍼지자 임금님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남편을 불러 호통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나를 속였느냐. 꿩 대신 닭을 바치고도 모자라 닭을 꿩처럼 꾸며 나를 능멸하다니. 결국 남편은 큰 벌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이 일 이후 사람들은 꿩 대신 닭을 잡는 상황을 꿩 대신 닭이라고 말하며 기대와 다른 것에 대한 실망이나 실제 상황과 다르게 엉뚱하게 처리되는 경우를 비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12. 며느리 방귀소동. 옛날 어느 마을에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우며 손재주까지 좋은 며느리가 시집 왔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런 며느리를 무척 아꼈지만 며느리에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방귀는 태풍처럼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방귀를 뀌기만 하면 온 집안의 물건들이 날아가고 지붕이 들썩일 정도였습니다. 며느리는 이 비밀이 탄로 날까봐 억지로 방귀를 참았습니다. 아무리 배가 아파도 꾹 참았고 밤에도 잠을 설치며 고통을 견뎠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갔고 몸도 쇠약해졌습니다. 시부모님은 며느리가 걱정되어 이유를 물었지만 며느리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께 용기를 내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제가 가진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방귀를 뀌면 집이 날아갈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방귀를 뀌면 집이 무너질까 시집 온 이후로 단 한 번도 방귀를 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힘들어. 더 이상 참기 어렵습니다. 부디 제가 마음껏 방귀를 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는 껄껄 웃으며 허락했습니다. 얘야, 그게 무슨 대수냐? 마음껏 뀌렴. 며느리는 시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가족들에게 기둥과 문고리를 꽉 잡으라고 말한 뒤 마당 한가운데에서 힘껏 방귀를 뀌었습니다. 뿡! 그 순간 엄청난 힘으로 인해 집의 지붕이 날아가고 마당의 나무들이 뿌리째 뽑혔으며 온 동네가 태풍에 휩쓸린 것처럼 휩쓸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방귀가 집을 부술 정도라고 생각하고는 며느리를 당장 친정으로 쫓아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친정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 바닷가에 떠내려온 중국 상선을 발견했습니다. 상선은 거센 바람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방귀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치마를 바람에 날려 상선의 돛을 만들었고
다시 한번 힘껏 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녀의 강력한 방귀바람 덕분에 상선은 순풍을 만나 무사히 중국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며느리의 도움 덕분에 목숨과 재물을 구했다며 그녀에게 금은 보화를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금은 보화를 가지고 시댁으로 돌아와 시아버지에게 자랑했습니다. 아버님, 보십시오. 제 방귀가 이렇게 큰 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제야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특별한 능력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녀를 구박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능력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가족을 돕고 결국에는 마을 전체에 큰 복을 가져다 주는 복덩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13. 꼬에 많은 쥐와 팥죽. 옛날 어느 마을에 팥죽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같이 팥죽을 쑤어 먹으며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팥죽을 쑤어 놓고 잠시 마시를 나간 사이에 팥죽 냄새를 맡고 온 호랑이 한 마리가 팥죽을 훔쳐 먹으려 했습니다. 호랑이가 팥죽 냄새를 맡고 집으로 다가오자 팥죽 냄새에 이끌려 나타난 쥐가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혼자 맛있는 팥죽을 드시려고요. 저도 한 그릇 먹고 싶습니다. 호랑이는 쥐를 보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놈이 어찌 감히 나의 팥죽을 탐내느냐. 어서 내 곁에서 떨어져라. 그때 쥐가 꾀를 냈습니다. 호랑이님, 혼자 드시기만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노래를 들으며 팥죽을 드시면 더욱 즐거울 것입니다. 호랑이는 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쥐는 팥죽 냄새를 맡으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팥죽, 팥죽, 팥죽아. 늙은 할미 팥죽아. 꿩 대신 닭이라더니 호랑이 대신 쥐라네. 노래를 들은 호랑이는 쥐의 말을 그대로 믿고 헛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래, 꿩 대신 닭이 아니라 호랑이 대신 쥐가 팥죽을 먹는 게 당연하지. 그는 쥐의 노래를 들으며 팥죽을 먹었습니다. 마침 팥죽을 쑤어가지고 돌아온 할머니는 쥐가 호랑이와 함께 팥죽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쥐야! 네가 어찌 이 호랑이와 함께 팥죽을 먹고 있느냐? 쥐는 당황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호랑이가 저를 잡아먹으려 해서 제가 노래를 불러주며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쥐의 말을 듣고 자신이 팥죽을 훔쳐 먹는 것을 쥐가 도와준 줄로 착각했습니다. 호랑이는 쥐에게 고마워하며 팥죽을 다 먹은 후 쥐에게 말했습니다. 쥐야, 너 덕분에 정말 맛있게 먹었다. 이제 나도 너에게 보답해야겠다. 호랑이는 쥐에게 자신이 가진 꼬리를 잘라주었습니다. 쥐는 꼬리가 생긴 것에 기뻐하며 호랑이에게 절했습니다. 그리고는 팥죽을 다 먹은 후 쥐와 함께 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로 쥐는 호랑이에게 꼬리를 받고 팥죽을 다 먹은 후에는 자신의 꼬리를 이용해 밭을 갈고 함께 일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꾀를 부려 위기를 넘기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도움까지 받은 쥐의 이야기는 지혜가 힘보다 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야기 14. 숯장수와 소금장수. 옛날 어느 마을에 숯을 구워 파는 숯장수와 소금을 파는 소금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실하게 일했지만 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극심한 가뭄이 들어 마을 전체가 물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숯장수는 숯을 구워 파는 일이 어려워져 고민에 빠졌습니다. 숯을 만들려면 많은 물이 필요한데 물이 귀하니 숯을 만들 수도 팔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숯감에 물을 길어와 붓고 숯을 구우며 고생했지만 숯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소금 장수는 오히려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바닷물이 증발하여 소금이 귀해지자 사람들은 그의 소금을 비싼 값에 사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며칠 만에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숯장수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애써도 가난한데
저 소금 장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돈을 버는구나.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서 혼자 울고 있던 숫장수 앞에 늙은 산신령이 나타나 그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산신령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 소금 장수는 노력도 하지 않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까? 산신령은 숫장수의 억울함을 듣고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숫은 가뭄 때문에 구하기 힘들어진 것이니 그 희소성 때문에 사람들이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란다. 그리고 저 소금 장수가 벌어들인 돈은 곧 바닷물로 돌아가 다시 소금으로 만들어질 것이니 그는 잠시의 이익을 얻었을 뿐 영원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란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때가 되면 복이 따르는 법이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네 숫을 정성껏 구워 팔도록 하렴. 산신령의 말을 들은 숫장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산을 내려와 다시 숫을 정성껏 구웠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전보다 훨씬 좋은 품질의 숫이 나왔고 사람들은 그 숫을 비싼 값에 사갔습니다. 숫장수는 마침내 큰 부자가 되어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15. 신비한 붓. 옛날 어느 마을에 글씨를 아주 잘 쓰는 화가 한 명이 살았습니다. 그는 재주가 뛰어났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림을 그려 팔아도 늘 가난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탓하며 늘 불평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길을 가다가 늙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화가에게 낡은 붓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붓은 아주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네. 이 붓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이 살아 움직이게 될 걸세. 하지만 명심하게 이 붓을 이용해 탐욕을 채우려 하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네. 화가는 신비한 붓을 받아들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는 당장 집으로 돌아와 붓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닭 그림을 그렸고 그러자 닭이 획하고 그림 밖으로 튀어나와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는 닭을 잡아 맛있게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금은보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자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와 그의 집은 순식간에 금은보화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늙은 노인의 경고를 잊고 점점 더 탐욕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이제 하늘나라의 복숭아를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붓으로 커다란 복숭아 나무를 그렸고 그러자 복숭아 나무가 진짜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 복숭아를 따서 먹으며 영원히 늙지 않는 불로장생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복숭아를 먹는 순간 그의 몸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다리는 뱀의 꼬리처럼 길어졌고 몸은 비늘로 뒤덮였습니다. 그는 결국 그가 그린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커다란 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가 붓으로 뱀을 그렸더라면 그는 영원히 뱀으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흉측한 모습으로 만든 붓에 분노하여 붓을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붓이 부러지는 순간 뱀으로 변했던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의 곁에는 붓 조각과 함께 뱀 허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잃고 파멸했다고 이야기하며 신비한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하루가 끝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편안한 밤을 보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